휴게실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클립보드를 든 두 사람이 제 파티션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소연 대리가 드디어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감사팀 직원들은 마치 자기네 자리인 양재 업무 공간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 모니터를 촬영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라텍스 장갑을 끼고 마치 오염물질이라도 다루듯 제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 30초 정도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다가갔습니다. 뭐 흥미로운 거라도 찾으셨나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키가 큰 감사관이 서류 캐비닛에서 눈을 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민지 대리님, 사내 규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정기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기감사요. 그렇군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신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신고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대리는 3칸 떨어진 자기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어떤 위반 사항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업무 태만, 고객 커뮤니케이션상의 조직적 오류, 그리고 업무 공간 내 잠재적 보안 위반 가능성입니다. 키가 작은 감사관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수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려면 이 조사가 끝나야 합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직장 내 역학관계에 대한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민지이고 이 대형 보험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액 자산가 고객들의 계정을 관리하는데 제가 실수하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게 되죠. 박소연 대리는 저보다 6개월 늦게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첫날부터 제 자리가 본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박 대리는 어딜 가든 자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어야 하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객에게 이미 완벽하게 설명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겠다며 통화에 끼어들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문법 오류를 지적하며 팀장님을 참조해 이메일을 보내곤 했죠. 제 프로젝트에 자원해 놓고는 말도 안 되는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정말 거슬리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저의 성과에 대해 조용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큰 계약을 따내도 팀 회의에서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 감사 편지를 받아도 부서 전체에 전달하지 않았죠. 그저 제 일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는 경쟁할 수 없으니 박 대리는 그 점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요. 제가 출근하는 시간, 휴게 시간, 점심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기록했습니다. 제 책상 뒤를 지나가며 모니터를 훔쳐보거나 업무 방식에 대해 순진한 척 질문을 던지고는 제가 틀린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넌지시 말하기도 했죠. 저는 꽤 일찍 눈치챘습니다. 박 대리는 단순히 경쟁심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징계할 사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려면 제가 실패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죠. 큰 문제는 아니지만 누군가 제 일을 집요하게 감시한다면 눈치챌 법한 작은 불일치들이요. 금요일이라고 써야 할 이메일에 목요일이라고 쓰고는 1시간 뒤에 정정 메일을 보내거나 파일을 엉뚱한 폴더에 저장했다가 다음 날 옮겨놓는 시기였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맞춤법을 살짝 틀리게 썼다가 검토 과정에서 수정하기도 했죠. 이건 진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미끼였죠. 그리고 박 대리는 그 미끼를 하나도 빠짐없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그녀의 모니터가 켜져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김민지 대리 성과 기록.
폴더 이름은 그랬습니다. 안에는 출력된 이메일, 제 컴퓨터 화면 스크린샷, 그리고 저의 무능력한 패턴에 대한 자필 메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박 대리가 자신의 작은 기소 파일을 만드는 동안 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중요하게 작용할 전혀 다른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없었고 생산성 팟캐스트에서 들은 개인적인 습관 같은 거였죠. 매일 저녁 퇴근 전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문제 해결에 고마워한 고객, 복잡한 계산을 도와준 동료, 제 프레젠테이션을 칭찬해준 팀장님 등 제 일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소박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요. 저는 이 일기장을 업무용품과 함께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숨긴 것도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직업적 감사를 기록한 작은 가죽 노트였죠. 내용은 솔직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회계팀 최준호 대리님이 늦게까지 남아서 새로운 정산 소프트웨어를 설명해 주셨다. 그의 인내심 덕분에 답답했던 하루가 훨씬 나아졌다. 한 여사님께서 보험금 청구건 처리에 감사하다며 전화를 주셨다. 이런 순간들이 내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다. 인사팀 정수진 과장님이 예산회의 때 팀 전체를 위해 커피를 사오셨다. 이런 작은 배려가 우리 직장을 하나의 공동체로 느끼게 한다. 달이 거듭될수록 친절함과 전문성, 탁월함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로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날짜와 의미를 담아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저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우연한 감사 어딧 자료를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 전에는 몰랐던 패턴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등장했습니다. 회계팀 최준호 대리님은 도움과 협력적인 태도로 수십 번 등장했고, 인사팀 정수진 과장님도 세심한 배려와 전문적인 조언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심지어 엄격하신 강 팀장님조차 명확한 피드백과 공정한 대우로 정기적으로 등장했죠. 하지만 절대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18개월간의 감사일기, 수백 건의 긍정적 상호작용 기록 속에서 박소연 대리는 단 한 번도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도움도, 직업적 예의도, 진정한 협력이나 친절함도 없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일부러 배제하려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박 대리는 그 누구의 업무 경험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무실에서 마치 블랙홀처럼 존재하며 따뜻함이나 빛은 전혀 내보내지 않은 채 주변의 에너지와 관심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박 대리가 움직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그녀는 팀장님과 감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정리한 제 성과 문제 폴더를 내밀며 제 업무 품질과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지 대리는 고객 관계를 위협하는 지속적인 실수와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팀의 평판과 회사의 기준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기록해왔습니다. 강 팀장님은 그녀의 보고를 듣고 증거를 검토한 뒤 감사팀의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원래는 저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 대리는 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제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기습적으로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반쯤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들고 서서 감사팀 직원 2명이 제 물건들을 뒤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말이죠. 감사관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정리된 고객 관리 시스템이 띄워져 있는 제 모니터를 찍었고 가나다 순으로 꼼꼼하게 라벨링된 서류 캐비닛을 검사했습니다. 내부 부서 및 외부 고객과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소통한 이메일 기록도 검토했죠. 그리고 키가 작은 감사관이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가 감사 일기장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메모장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생각들을 적어둔 거예요. 그는 조용히 몇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파트너를 쳐다보며 제가 볼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 키 큰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노트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번 조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직장 내 관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관들은 제 자리에 앉아 일기장을 처음부터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항목을 꼼꼼히 연구하듯 읽었고 때로는 특정 구절을 가리키며 서로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의 다른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자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업무 대화를 멈췄습니다. 박 대리도 감사관들이 무엇을 저렇게 집중해서 읽는지 보려고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20분이 지나자 키 작은 감사관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김 대리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기를 쓴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18개월 정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모두 사실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과장하거나 지어낸 건 아니고요? 질문에 놀랐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감사했던 순간들이에요.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하면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적어두는 겁니다. 감사관들은 다시 한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더니 키 큰 감사관이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고 있는 박 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소연 대리님, 그가 말했습니다.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 대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감사관들은 저를 징계하거나 컴퓨터를 압수하는 대신 그녀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 끝에 있는 소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의 표정은 자신만만함에서 혼란스러움으로 그리고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들은 거의 30분 동안 안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박 대리는 울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사관들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이메일에 답장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죠. 김 대리님, 키 작은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업무 공간 및 문서를 검토한 결과 비위 행위나 규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합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그들이 할 말이 더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키 큰 감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제 감사 일기의 중간쯤 되는 페이지를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18개월 동안 긍정적인 업무 상호작용을 기록하면서 대리님은 총 63명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동료, 상사, 고객, 협력업체 직원, 경비원, 미화원 여사님까지요. 대리님의 업무 경험을 좋게 만들어준 63명의 사람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박소연 대리의 이름은 일기장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우리 사이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보았다가 감사관들을 보았다가 여전히 회의실에 홀로 앉아있는 박 대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냥 진심으로 고마웠던 순간들을 적을 뿐이에요. 누군가 제 일기장에 없다면 그건 제가 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칭찬할 만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소리내어 말하면 사실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적지 못했던 겁니다. 키 작은 감사관이 말을 받았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 대리님도 이해하게 된 것 같군요. 그들은 일기장을 덮어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키 큰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은
김 대리님의 실수를 기록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행동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리님의 일기는 그 어떤 인사고가보다 사무실 내의 역학 관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멀어지면서 한 감사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18개월 동안 긍정적인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다니 사람이 얼마나 한결같으면 그럴 수 있는지 상상이가. 거리가 멀어 뒷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사일기장을 든 채 멍하니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시 일상의 사무실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마감 기한과 주말 계획에 대한 조용한 대화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커리어를 망가뜨리려던 감사는 오히려 그것을 주동한 사람에 대해 훨씬 더 치명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박소연 대리는 저의 사소하고 의미 없는 실수들을 기록하느라 몇 달을 보냈지만 정작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본인이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박 대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객 전화를 받는 사이 그녀는 회의실에서 사라졌고 퇴근 시간까지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습하려고 혹은 모든 과정을 목격한 동료들의 눈총을 피하려고 일찍 퇴근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구시정각에 출근해서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답례하고는 평소처럼 부산스럽게 중요성을 과시하는 행동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듯 내쉬는 과장된 한숨도,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려던 큰 목소리의 통화도, 남의 프로젝트에 참견하며 돌아다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처럼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저는 감사를 통해 그녀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깨닫고 변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다고, 어쩌면 이 악몽 같은 일이 직장 내 소통에 대해 배우고 발전하는 긍정적인 결말을 맺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3일 뒤 회계팀 최준호 대리님이 오후 커피타임에 제 자리에 들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민지 대리님,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좀 이상한 걸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저는 작업 중이던 보고서를 저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대리가 대리님 일기장에 대해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는 거 아세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탕비실에서 절 구석으로 몰더니 대리님이 직장 동료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그게 전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냐고, 본인 동의 없이 사적인 상호작용이 기록되는 게 불쾌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대로 말했죠. 누군가 친절이나 도움을 기억해 주는 건 좋은 일 아니냐고요. 하지만 대리님, 저한테만 묻는 게 아니에요. 정 과장님, 강 팀장님, 심지어 다른 부서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다녀요. 최준호 대리님은 주위를 살피더니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리님 일기장을 마치 스토킹이나 감시 파일을 만드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포장하고 있어요. 동의 없는 기록은 사생활 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면서요. 트럭에 치인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대리는 반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해진 거죠. 그녀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유해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감사 습관을 뭔가 사악한 것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준호 대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요. 대부분 억지라고 생각하지만 대리님도 아시잖아요. 박 대리가 얼마나 집요하고 사람 마음에 의심을 심는 데 능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박 대리의 패턴이었죠.
직접적인 공격이 실패하면 교묘한 조작으로 전환하는 것. 그녀는 제 무죄 입증의 순간을 저를 공격할 새로운 무기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 대리님의 경고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폈죠. 대화가 평소보다 짧아졌나? 불편해하거나 경계하는 기색은 없나? 처음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주 후반이 되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소 제 자리에 들러 수다를 떨던 인사팀 정 과장님이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바쁜 척을 했고 강 팀장님의 이메일 답장은 딱딱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하던 경비원님조차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며 제 인간관계를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거나 강 팀장님 방으로 찾아가 박 대리가 하는 짓을 설명하는 것. 하지만 그건 저를 방어적이고 편집증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직장 내 역학 관계와 사적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그녀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겠죠.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박 대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부서 전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개인 다이어리 관련 투명성 공유 및 동의 요청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직장에서 겪은 긍정적인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습관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모두가 편안해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메일 드립니다. 이 일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긍정적 경험을 위한 것이며 상사에게 보고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된 적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절이나 업무적 호의가 타인의 사적인 글에 기록되는 것을 불편해하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제 개인 일기에 본인과의 일화가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업무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동료로서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전문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드림. 이메일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답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정수진 과장님이 답했습니다. 민지 대리님, 그런 걸 쓰고 있는 줄 몰랐는데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제 얘기는 계속 써주세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니 기분 좋은데요? 그 다음은 최준호 대리님이었습니다. 계속 쓰세요. 불만 대신 감사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회사가 훨씬 다니기 좋아질 겁니다. 강 팀장님은 좀 더 긴 답장을 주셨습니다. 김 대리, 감사를 실천하는 습관은 힘든 업무 환경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 같군. 이 문제를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룬 투명성에 박수를 보내네. 동료들은 하나둘씩 지지와 호기심, 격려를 보내왔습니다. 몇몇은 자신들도 감사일기를 써보고 싶은데 팁이 있냐고 물었고, 다른 이들은 직장에서의 작은 친절이 자신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무렵에는 37개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중 36개는 긍정적이고 지지하며 제 일기에 포함되어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대리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습니다. 다른 모두가 직장 내 감사와 상호 존중 문화를 반기는 동안 그녀는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참여한다는 건 제 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렸고 제 의도를 오해했으며 동료들의 반응을 잘못 예측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하지만 가장 통쾌한 부분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더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 과장님은 프로젝트를 도와준 사람들의 책상에 감사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고 최 대리님은 팀원들과 나눠 먹을 쿠키를 가져오며
함께 일해서 좋다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강 팀장님은 주간 회의를 시작할 때 지난주에 고생한 팀원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두가 동참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단 한 명, 박 대리만 빼고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감사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는 환경에서 박 대리의 끊임없는 비판과 경쟁적인 깎아내리기 태도는 사이렌 소리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도 적응해 보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을 더 자주 했지만 강요된 듯 공허하게 들렸죠. 칭찬을 시도했지만 듣는 사람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드는 가시돋친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감사 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그녀의 기록은 타인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의 기여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은 극명하고 불편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동안 박 대리는 여전히 남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감사라는 렌즈로 직장 내 관계를 바라보게 되자 그녀의 독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체 메일을 보낸 지 3주 후 강 팀장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김 대리,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 이런 감사 문화를 소개해줘서 고맙네. 분위기가 정말 놀랍게 바뀌었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각이 우리 팀원 중 한 명의 우려스러운 패턴을 부각하기도 했네. 누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네 메일 이후로 상호작용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대부분이 상호 존중 문화를 받아들이는 반면 한 사람은 긍정적인 팀 역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안 하더군. 강 팀장님은 책상 위에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들어온 불만 사항들도 다시 검토해봤네.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한 성격 차이나 소통 문제 같았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보니 심각한 패턴이 보이더군. 그는 저에게 사건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박 대리가 갈등을 조장하거나 동료를 무시하거나 협업을 방해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감사팀 조사가 결정타였네. 강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 동료에게 사적인 보복을 가하려 한 건 용납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정말 우려하는 건 이런 행동의 조직적인 본질이야. 그는 파일을 덮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 대리, 자네의 감사 습관이 단순히 팀 문화를 개선한 것만이 아니야. 긍정적인 직장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거지. 긍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더군.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다른 부서로 발령났네. 그가 덧붙였습니다. 광범위한 팀 협업 없이 개인적인 기여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지. 강등은 아니지만 우리 팀의 협업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조치야.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유독한 관계가 드디어 해결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결국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나 하는 슬픔이었죠. 아이러니한 건 강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대리가 자네를 조사하려던 그 시도 덕분에 자네가 우리 조직에서 얼마나 소중한 인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녀가 자네를 공격하려 이용했던 그 감사 일기가 역설적으로 자네가 이 회사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존경과 감사를 받고 있는지 증명해 주었으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긍정적인 순간을 적는 저의 단순한 습관이 모두의 진짜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박 대리는 자신이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2달 후 사내 소문을 통해 박 대리가 지방지사로 전근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새로운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사실 저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그녀 자신의 불안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 감사일기는 단지 그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얻은 복수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를 박살내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너무나 투명하고 정직한 거울을 만들어서 그녀가 스스로의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를 무너뜨리려다 실수로 자신의 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만 것이죠. 제 감사일기장은 여전히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저녁 퇴근 전에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 자신의 긍정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 친절함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유독한 동료를 상대해 보셨거나 타인의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직장 생활, 감사 습관, 혹은 진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난 여러분만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대처하고 평화를 지키는 진정성 있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힘든 순간을 겪는 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